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위인들 중에서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제일 존경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글에서 느껴지는 다정다감함, 그리고 여자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실학의 대가답게 그의 사상은 정말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저는 정약용 선생님의 책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처음 시작으로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목민심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책이고 좀 고리타분할 것 같았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다산연구회에서 대중적 교양서로 개편한 것인데요. 요즘 개념으로는 지방행정의 지침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제1부는 부임으로 임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부임하고 어떻게 조정의 하직 인사를 하며 부임 행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업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2부는 율기라고 바른 몸가짐과 청결한 마음, 집안을 다스리고 청탁을 물리치는 그런 마음가짐, 몸가짐에 대한 얘기고요. 3부는 봉공, 교화를 펼치고 법도를 지키고 예의 있는 교제를 하고 공무를 바치고 차출하는 일, 그리고 4부는 애민, 그야말로 백성을 돌보는 일입니다. 5부는 이전으로 아전을 단속하고 관속들을 통솔하는 것, 6부는 호전으로 전정, 세법, 환국의 장부, 호적, 부역, 농사, 권장, 7부는 예전으로 제사와 손님 접대, 8부는 병전으로 병역 의무자 선정에서부터 변란에 대응하는 법까지, 9부는 형전으로 송사를 심리하고 형사 사건을 판결하는 일을 다루고요. 10부는 공전입니다. 요즘 행정부로 보면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거겠죠. 11부는 진황입니다. 진황은 구율 물자를 준비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며 시행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부는 해관입니다. 이 200년 전의 행정지침서는 지금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대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들만 추려서 요약해서 남기겠습니다. 제1부 부임을 읽다가 하나 발견한 구절인데요.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해마다 음력 정월에 문간 3품 이상과 무간 2품 이상의 관원은 3명 이내에서 수령이나 만호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해야 한다. 만약 천거된 자가 관직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인륜을 어지럽히는 죄를 저지르면 천거한 자도 연좌된다. 요즘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 그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있잖아요. 그 유래가 경국대전에 쓰여 있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그리고 이어서 발견한 또 한 대목은요. 전관에게 두루 하직 인사를 할 때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저는 전관이라는 뜻을 정확히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천거해 준 사람을 전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관은 국가를 위해 사람을 뽑았었으니 여기에 사사로운 은혜를 들먹여서는 안 된다. 수령은 자격에 따라 관직을 얻었으니 이를 개인적인 은혜로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된다. 전관과 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관직에 후보자로 추천해 준 것에 관해 얘기해서는 안 되며 전관이 만약 그 말을 꺼내거든 다만 명공이 변변치 못한 제목을 잘못 청구하셨습니다. 이를 그르쳐 훗날의 명공께 누를 끼칠까 몹시 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할 일이다. 이게 진정한 전관 예우였네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의 품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부임 행차시예요.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찍 쉬도록 한다. 동이 트기 전에 말에 오르고 해가 미처 지지 않았을 때 말에서 내리는 게 좋다. 수리를 불러 하인이 밥을 먹었으면 곧 진지를 올리고 말에 올라서 동이 트기 시작하면 좋으니 알아서 거행하라고 다짐해야 한다. 아랫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미리 아무 다짐도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 밥을 재촉하고 곧장 말에 오르니 하인이 밥상을 받아놓고도 먹지 못한 채 일어서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발견한 대목에서는 다산 선생님의 꼼꼼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그리는 법이에요. 반드시 먼저 경의선을 그어놓고 한 칸을 심리로 하여 동쪽으로 100리 거리에 있으면 지도상에서는 동쪽 10칸에 있게 하고,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으면 지도상에서는 서쪽 한 칸에 있게 그려야 하며, 현의 관아가 꼭 지도의 중앙에 있게 할 필요는 없다. 100가구가 있는 마을은 모든 집을 다 그려 놓을 수 없으니 집이 조밀하게 있는 모양을 그려서 큰 마을임을 알게 하면 된다. 한두 집이 산골짜기에 끼어 있는 곳도 빠뜨리지 말아서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큰 기와집도 각각 표시하여 잘 사는 집임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럼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율기 6조, 바른 몸가짐, 청렴한 마음, 집안을 다스림, 청탁을 물리침, 씀씀이를 절약함, 베풀기를 좋아함,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아에서의 퇴근은 가을과 겨울에는 조금 늦추고 봄과 여름에는 조금 이르게 해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근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음주를 상당히 경계했는데요. 상산록에 이르기를 술을 좋아하는 것은 다 객기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맑은 취미로 잘못 생각하는데 술 마시는 버릇이 오래가면 개걸스러운 미치광이가 되어 끊으려 해도 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마시면 주정 부리는 자가 있고 마시면 말 많은 자가 있으며 마시면 잠자는 자도 있는데 주정만 부리지 않으면 패단이 없는 줄로 여긴다. 그러나 잔소리와 군소리는 아전이 괴로이 여길 것이요 깊이 잠들어 오래 누워있으면 백성이 원망할 것이다. 어찌 미친 듯 소리 지르고 어지러이 떠들며 넘치는 형벌과 지나친 곤장질만이 정사에 해가 된다고 하겠는가. 수령된 자는 술을 끊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물며 수령만 돼도 술을 끊어야 되는데 말이죠. 또한 경계해야 될 대목을 하나 골랐는데요. 고을 안에는 반드시 문사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서 시와 부를 쓰는 걸로 수령과 교분을 맺고 그것을 인연 삼아 농간을 부리니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 만나서는 안 된다. 또 풍수, 사주풀이, 관상, 점, 한자를 집계해 자획을 풀어 기륭을 점치는 파자 등 여러 가지 요사스럽고 허랑한 술수를 가진 자가 수령과 인연을 맺으면 작게는 정사를 물렁케 하고 크게는 화를 입게 할 것이니 마땅히 천리 밖으로 물리치고 그림자조차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대목도 눈에 쏙 들어왔어요. 또한 가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후하게 대접하고 도와주되 돌아가는 노자도 헤아려 집에 도착해서도 조금 남을 만큼 주는 것이 좋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친척들이 집에 왔다 가실 때 차비하고 조금 더 넉넉한 돈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때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런 좋은 풍속은 오히려 윤택해진 지금 더 볼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3부는 본공으로 교화를 펼침, 법도를 지킴, 예의 있는 교제, 보고서, 공물 바치기, 차출되는 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상급 관청이 아전과 군교를 조사하면 비록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수령은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 잘못이 있어서 상급 관청이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상급 관청이 까닭 없이 사단을 일으켜서 함부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덮어 씌우더라도 나의 지위가 낮으니 역시 순종할 따름이다. 만약 상급 관청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고 악의가 아닌 경우라면 죄인을 호송하는 문서에 그 사정을 자세하고 간곡하게 해명하고 관대한 용서를 빌어서 나의 아전과 군교가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직하고 겸손한 도리이다. 그런데 감사의 본뜻에 악의가 있어서 말로 다툴 수 없는 경우는 수영리의 문서로서 죄수를 호송하고 동시에 사직서를 써서 같이 제출케 한다. 감사가 굽혀서 사과하면 달갑지 않지만 정사를 볼 것이나 만약 계속 무례하면 사직서를 3번 제출하여 거취를 결정한다.
감사가 만일 겉으로는 용서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오히려 노여움을 품고 있다가 장차 고가할 때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인부를 끌러 예리를 시켜 가명에 가서 바치도록 하고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며 구차스럽게 쭈그리고 앉아서 욕됨을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대목을 읽는데 요즘 뉴스를 한참 뜨겁게 달궜던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둘러싼 박정훈 대령의 태도가 생각났습니다. 사대부의 벼슬살이 하는 법은 언제라도 벼슬을 버린다는 의미로 버를기 한자를 벽에 써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행동에 장애가 있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있거나 상관이 무례하거나 내 뜻이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버려야 한다. 감사가 내게 언제든지 벼슬을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며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를 잃을까 저하여 황송하고 두려워하는 말씨와 표정이 드러나면 상관이 나를 업신여겨 계속 독촉만 하게 될 것이니 오히려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게 된다. 벼슬살이가 현대판 직장 생활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제4부는 애민입니다. 노인을 봉양하고 어린이를 보살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상을 당한 자를 도우며 병자를 돌보고 재난을 구함. 섣달 금음날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린다.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각각 쌀 한 말과 고기 2근을 보내드리고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고치떡, 약과 마른 꽁 같은 진귀한 반찬 2접시를 더 보태드린다. 생각해보라. 큰 고을이라 하더라도 80세 이상 된 노인은 불과 수십 명일 것이고 90세 이상 된 노인은 몇 명에 불과할 것이며 소용되는 쌀은 두어 섬에 고기도 60근에 불과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쓰기 어려운 비용이겠는가. 노인 복지의 기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옛날에 훌륭한 임금들의 큰 정사였으니 역대로 이를 법으로 삼아왔다. 특별히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돌보는 시설을 열어 널리 여러 아이들을 모아서 양쪽 곁으로는 자리를 깔고 죽과 미음을 여러 솥에 끓이고 병이 나면 약을 사되 진료는 좋은 의원에게 부탁하고 아이들이 어림으로 반드시 울터이니 달래는 일은 여러 할미들을 불러 맡길 것이다. 바라건대 개천에 버려진 파리하고 여인 아이들의 병과 고통을 곡전히 돌봐주고 특별히 주방에 반찬을 줄여서라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베풀어 준다면 장차 아들 많이 낳을 징조가 나타나 자손이 번창할 것이요 큰 덕이 대대로 창성하여 기필고 내필의 말이 끄는 큰 수레가 드나들 만큼 대문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송나라의 민간 구호 단체인 덕생사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너무나 가난해 죽어서도 염하지 못하고 구렁텅이에 벌어질 형편인 백성은 관에서 돈을 주어 장사 지내도록 한다.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때에는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곤고한 백성을 돕는 일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혹시 비참한 일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거든 주저하지 말고 즉시 구휼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 유행병이 돌면 사망자가 아주 많이 생긴다. 구호하고 치료하며 매장해주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포상하도록 조정에 청해야 한다. 무릇 재해와 애군이 있으면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지기를 내 것이 불타고 빠진 것처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어지는 제5부는 이전 6조입니다. 아전 단속, 관속들을 통솔함, 사람 쓰기, 인재의 추천, 물정을 살핌, 국가제도. 아전을 단속하는 일의 근본은 스스로를 규율함에 있다.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질 것이고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옛날에는 그 아전들의 행포가 대단했었나 봐요. 그런 아전들을 다스리는 법을 말해줍니다.
타이르고 감싸주며 가르치고 깨우치면 아전들 역시 사람의 성품을 타고난지라 바로 잡아지지 않을 자 없을 것이니 먼저 위엄부터 베풀지 말아야 한다. 타일러도 깨우치지 아니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아니하며 세력을 믿고 속이는 간악한 자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악독하고 간사한 자는 모름지기 정당 밖에다 비석을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종의 탄핵 같은 거네요. 성질이 편벽하면 아전이 이를 엿보아서 그 편벽된 성질을 충동질하고 농간질을 피운다. 아전의 농간은 진실로 막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병법의 반간이라는 것으로 빼앗고 싶을 때에는 주기를 정하고 가두고자 할 때에는 풀어놓기를 청하며 서쪽을 원할 적에는 동쪽을 건드리고 왼쪽을 차지하고 싶으면 오른쪽을 끌어서 편벽된 성질을 충동질하니 명석한 판단력을 가진 포연나라도 그 술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찌 한탄스럽지 아니한가. 군자가 마음가지기를 공평히 하여 모든 일에 먼저 자신의 견해를 세워 바깥의 사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여움을 다른 데로 옮겨 풀지 않아야 아전이 농간을 피울 수 없게 된다. 제6부 호전 6조 전정, 세법, 환국의 장부, 호적, 부역을 공평하게 함, 농사 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월에 조창을 여는데 백성이 세미를 바치는 날에는 마땅히 수령이 직접 받아야 한다. 세미를 받아들이면서 말질을 너무 정밀하게 하지 말고 옛 관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수령이 나가지 않으면 난잡하고 절제가 없어서 민심이 해이해지며 밭으로 오는 자도 태만해진다. 또한 계절마다 마감한 환국에 대한 가명의 결제 장부는 사례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환국은 직접 받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직접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이라도 좌수로 하여금 대신 나눠주게 해서는 안 된다. 농사 권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농사는 식생활의 근본이고 양잠은 의생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것은 수령의 중요한 임무이다. 농기구와 배 짜는 기계를 만들어 백성들이 용구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수령된 자가 힘쓸 바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인데요. 다음 대목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사는 소로 짓는 것이니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면 마땅히 도사를 경계하고 목축을 장려해야 한다. 중국 역시 소 도사를 금했는데 북경에는 돼지 푸주간이 72개, 염소 푸주간이 70개가 있어서 푸주간마다 하루에 돼지 300마리가 팔리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팔린다. 고기를 이같이 먹는데도 소 푸주간은 2개뿐이다. 길에서 푸주간 사람을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았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잡는 소를 계산하면 500마리가 된다. 소는 10달 만에 나서 3년은 지나야 새끼를 가질 수 있으니 몇 년 만에 한 마리 낳는 것으로 하루에 500마리씩 죽는 것을 당연하지 못하면 명백하니 소가 날마다 귀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소가 있는 농부가 극히 적어 항상 이웃에서 빌려 쓰는데 하루하루씩 빌려다 쓰기 때문에 논가리가 항상 늦다. 마땅히 소의 도사를 일절 금하면 수년 안에 농사가 때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 소의 도사를 금한다면 백성이 비로소 다른 가축 기력에 힘써 돼지와 염소가 번식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가 특히 많기 때문이다. 율곡은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소의 힘으로 지은 곡식을 먹으면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했으니 참으로 당연한 이치다. 저 역시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어지는 7부 예전 6조와 8부 병전 6조를 건너뛰고요. 9부 형전 6조로 넘어갑니다. 성사를 심리하기, 형사사건의 판결, 형벌을 신중하게 씀, 죄수를 불쌍히 여김, 백성들 사이에 폭력을 금함,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 무릇 소송에 있어서 급하게 달려와 고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얼른 믿지 말고 늦춰 처리하며 천천히 그 실상을 살펴야 한다. 정선이 말하기를 소송을 판결하는 시기는 마땅히 조금 늦춰야 한다.
어떤 자가 한때 분이 북받쳐 소장을 제출하려 하다가도 날짜가 조금 지나서 노여움이 풀리고 사건도 가라앉아 서로 화해하여 관하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송사를 심리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다. 바로 이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 목민심서에도 이 사례가 실려 있네요. 황폐가 영천태수로 있을 때 어떤 부잣집에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손 아랫동소와 맏동소가 임신을 하였다. 맏동소는 유산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손 아랫동소가 사내 아이를 낳자 그 아이를 가져다 자기 자식이라고 우겨 쟁송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황폐는 사람을 시켜 그 아이를 안아오게 하고 두 동소로 하여금 다투어 가져가게 하니 맏동소는 움켜잡기를 심히 사납게 하는데 손아래 동소는 아이가 혹시라도 다칠까 봐 하는 모양이 심히 애처로웠다. 그러자 황폐는 내가 재물을 탐내어 이 아이를 얻고자 하니 어찌 아이가 다칠까 봐 염려하겠느냐고 맏동소를 꾸짖고 처벌하였다. 솔로몬의 재판이 따로 없네요. 그죠?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장영이 항주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어떤 부유한 백성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겨우 3살이었다. 그래서 사유에게 재산을 맡게 하고 재산을 나누게 되거든 10분의 3을 아들에게 주고 10분의 7을 사유에게 주라는 유서를 써주었다. 아들이 장성하자 과연 재산으로 소송을 일으켰다. 사유가 유서를 가지고 관에 나아가 원래의 약속대로 하기를 청하였다. 장영은 너의 장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때 아들이 어렸으므로 이런 유서를 너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아들이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재산의 10분의 3을 사유가 차지하고 10분의 7을 아들이 차지하도록 명령하니 둘 다 울면서 살해의 뜻을 전하고 물러갔다. 경국대전에 재산을 나누는 법이 있으니 토지, 집, 노비에 모두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다. 무릇 이런 소송을 만나면 마땅히 국법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런 거 보면은 경국대전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경국대전에 실린 에피소드 하나 더 소개하죠. 고려의 손변은 성품이 굳세고 행정실무에 능하였다. 일찍이 경상도 안찰사로 나갔는데 동생과 누이 사이에 서로 송사가 있었다. 누이는 아비가 임종할 때 재산을 모두 나에게 주었고 동생이 얻은 것은 옷과 갓 한 벌과 신발 한 컬레, 종이 한 권이니 그 문서가 모두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열해 동안 결말이 나지 않았다. 손변이 두 사람을 불러다 물었다. 아비가 죽을 때 너희는 각각 몇 살이었으며 너희 어미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미는 먼저 죽었으며 저는 이미 시집갔었고 동생은 겨우 다방머리에 이를 갈 나이였습니다. 손변이 부모의 마음이 어찌 아들이나 딸에게 후하고 박함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의지할 곳은 누이였다. 만약 재산을 똑같이 나누었다면 아마도 아이의 양육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이가 장성하면 이 종이로 솥장을 만들고 이 옷을 입고 이 갓을 쓰고 이 신발을 신고서 관에 고소하면 능히 판결해 줄 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유독 이 4가지 물건을 남겨준 것이다 라고 타이르고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주니 두 사람은 감격하고 울고 물러갔다. 이런 재미나고도 지혜로운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을까요? 경국대전에. 밝은 마음으로 사물을 비추고 착한 마음이 작은 새와 짐승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뛰어난 소문이 퍼져 아름다운 명성이 멀리 전해질 것이다. 당나라의 온창이 경조윤으로 있을 때 하루는 방울을 울리는 자가 있게 살펴보니 까마귀였다. 그는 이는 필시 사람이 새끼를 잡았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아전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니 과연 새끼를 잡은 자가 있었다. 장차산이 태산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일찍이 황새가 계석 앞에 모여 앉은 것이 마치 무엇을 하소연하는 듯 하였다. 그는 황새들에게 타일러 먼저 날아가도록 하고 군관으로 하여금 뒤따라가게 하였더니 어떤 큰 나무 위에 날아가 앉았다. 그 곁에 이웃집에 새끼 2마리를 잡은 자가 있었다. 장차산이 그 죄를 다스리자 황새가 날아갔다. 살피건대 이 2가지 일은 신기하고 이상스러운 것이 아니다. 제비가 들보에 집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함으로써 해를 멀리하려는 것이요.
참새가 기와 지붕에서 지저귀는 것은 사람에게 호소하여 환난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새나 짐승이 하소연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인데 우둔한 자는 알아내지 못하고 밝은 자만 홀로 깨달아내는 것일 뿐이다. 이 대목이 저는 특히 또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이 느껴졌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은 형벌을 신중하게 씀. 형벌은 백성을 자르잡는 데 있어서 말단의 방법이다. 수령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법을 엄정하게 받들면 백성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니 형벌이 없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부녀자에게는 큰 죄가 아니면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볼기를 치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다. 부녀자는 비록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임신 여부를 살핀 후에 매를 치는 법이니 다른 죄는 말할 필요도 없다. 부녀자의 볼기를 칠 때 고쟁이를 벗기고 물을 부어 옷이 살에 착 달라붙게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다. 양인의 처인 경우는 마땅히 그 남편을 대신 다스려야 하고 관비의 경우 큰 죄는 마땅히 몽둥이를 사용하고 작은 죄는 종아리를 때릴 것이며 아전의 처의 경우 관아로 잡아들이지 말고 만약 잡아 가두려거든 곧장 옥에 들어가게 해 따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 조사하도록 한다. 만약 부인이 임신했을 경우에는 산후 100일을 기다려 고문한다. 만약 해산하기 전에 고문하여 낙태 치사케 한 자는 장형 100대와 도용 3년에 처한다. 다산 선생님이 그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은요, 다음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족의 부인이 처음 귀양 오면 마땅히 얼굴을 가리고 관아에 들어오게 하고 수령은 방문을 닫고 보지 말며 관비를 차출하여 호송케 해야 한다. 또 그 부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엄중하게 당부하여 남자들이 왕래하거나 엿보지 못하도록 하고 예의로서 대우해야 한다. 수령이 한번 살펴본 후에는 다시는 직접 살펴보지 말고 매월 초와 보름마다 관비를 파견하여 보살피도록 하고 명절에는 쌀과 고기를 보내도록 한다.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치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배온 부녀자의 절개와 꽃다운 마음씨가 표창할 만한 경우는 많지만 그 집이 몰락해서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 슬픈 일이다. 내가 여성사인 홍사를 함부지어 그 숨겨진 빛을 밝히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수령은 마땅히 이런 점을 알아서 항상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능멸하거나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10부는 공전입니다. 살림, 수리사업, 관아 건물 수리, 성의 수축과 보수, 도로, 공작. 다산록에서 말했다. 오동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선무이다. 중국은 모두 유회를 사용해 뱉음을 봉합하는데 이 유회를 만드는데 오동나무 기름이 쓰인다. 공용과 사용을 막론하고 전선과 조선 등 모든 배에 필요한 오동나무 기름은 수천 근이다. 한 골에 30그루 오동나무를 어디에 쓰겠는가. 반드시 고을마다 3,000그루를 여러 마을에 나누어 심어야 필요한 오동나무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단지 그루수만 보고하게 하고 그 기름을 자기가 쓰든 팔든 관이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되며 관에서 쓰고자 하면 값을 주고 사고 강제로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오동나무 심기에 힘쓸 것이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날마다 채찍질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으라고 해도 백성들은 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기구를 만들어 백성들의 농사를 권장하고 직물 짜는 기계를 만들어 부녀자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은 수령의 직무이다. 정여경 선생님이 이런 기구 만드는 것에도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셨었죠. 이어지는 다음 11부는 진황입니다. 구휼물자 준비, 부자들에게 베풀도록 함, 세부계획, 시행 방법,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마무리. 진율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첫째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요 둘째는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탄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어찌 시기를 늦출 수 있겠으며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물자를 고루 나눠주는데 어찌 규모가 없을 수 있겠는가. 수제는 비록 혹심한 것이라도 그 화는 물에 담긴 지역에 그치고 바람, 서리, 병충, 우박 등 또한 반드시 온 천하의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큰 가뭄이 들어 산이 탈 지경이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굶주려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마땅히 입추날부터 재빨리 대책을 세워 시각을 다투어 기회를 포착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날쌘 새와 사나운 짐승이 출발하듯 해야 한다. 명나라의 임희원이 황정 총서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왕에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사람을 얻는 것과 호구조사가 그것이다. 또 세 가지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극심한 빈민에게는 쌀을 주는 것이요 다음 가는 빈민에게는 돈을 꿔주는 것이요 조금 가난한 백성에게는 관국을 꿔주는 것이다. 또 6가지 급한 일이 있으니 다 죽게 된 빈민에게는 급히 죽을 먹이는 것이요 병든 빈민에게는 급히 의약을 주는 것이요 죽다가 소생한 빈민에게는 급히 끓인 물을 주는 것이요 이미 죽은 빈민은 급히 묻어주는 것이요 버려진 어린이는 급히 거두어 길러주는 것이요 옥에 갇힌 죄수는 재빨리 너그럽게 보살피는 것이다. 또 3가지 임시 변통해야 할 일이 있으니 관의 돈을 빌려 곡식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요 공사를 일으켜 진유를 돕는 것이요 소와 종자를 빌려주어 변통을 하는 것이다. 또 6가지 금지해야 할 것이 있으니 빼앗는 것을 금하는 것이요 도둑질을 금하는 것이요 곡식 매점을 금하는 것이요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요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요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또 3가지 경계할 일이 있으니 지체하고 늦추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요 조문에 구애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요 사자를 파견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여러 조목들은 요긴하고 절실하여 사정에 꼭 들어맞으니 무릇 진율한 일을 당하면 수령은 마땅히 이것을 벽에 써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살필 것이다. 시행 방법. 진청을 설치하고 감리를 두며 가마솥과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새우들을 갖추어 놓는다. 가마솥은 절에서 빌리기도 하고 무기고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민간에서 사기도 하고 가게에서 징발하기도 하되 아주 큰 것 5개는 반드시 구해야 한다. 창고 뜰에 임시 천막을 치고 5개의 가마솥을 걸어놓고 한 가마솥에 50명분의 죽을 쓰면 5개의 가마솥의 죽으로 250명을 먹일 수 있으니 하루 1,000명의 구제 대상자 중에 그 죽을 받으러 나오는 자가 250명이 되는 셈이다. 가마솥마다 죽 한 사발씩을 떠서 수령이 먼저 맛보고 몇 모금 마셔본 뒤에 물러나 좌우 사람들에게 준다. 죽이 묵고 된 것과 간이 짜고 싱거운 것과 미역이 많고 적은 것과 새우가 있고 없는 것을 손마다 살펴보아서 잘한 자는 칭찬하고 잘못한 자는 징계한다. 가난한 선비가 노비가 없어 직접 쌀을 받으러 온 경우에는 따로 섬돌 아래 앉히고 예의를 차려 죽을 준다. 사족의 부녀자는 남을 고용하여 쌀을 받도록 하고 혹 직접 온 경우에는 따로 한 구석에 앉히고 죽을 준다. 이런 대목들을 계속 보다 보면 정약용 선생님이 참 젠틀맨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책. 백성들의 식용에 보탬이 될 만한 구황식물은 좋은 품종을 골라 향교의 유생들로 하여금 몇 가지를 채취해 널리 전파시키도록 한다. 명종 9년에 진율청에서 아뢰었다. 곡식을 저축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진율하는 것이 비록 황정의 근본이지만 곡식이 모자라 백성이 굶주리게 되면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구황 벽곡방을 저술하여 온 세상 백성들의 목숨을 구제하였습니다. 가령 솔잎은 사람의 위장에 좋고 수명을 늘려주어서 오곡보다 좋으니 이는 실로 백성을 구해라는 좋은 처방입니다. 지금부터 솔잎 먹는 방법을 나무판에 새겨 널리 알리도록 하소서. 그러자 임금이 여기에 따랐다. 순조 9년에 기근이 든 데다 전염병도 크게 번져 바다 가운데의 섬들도 피하지 못하였는데 오직 복일도의 백성들만 무사하였다. 이 섬에는 칡이 많아 백성들이 모두 칡가루를 만들어 겨울부터 봄까지 양식을 삼았기 때문이다. 칡가루는 구황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막는 데도 쓰였다. 복일도에서 오직 한 집만 양식이 있어서 칡가루를 먹지 않았는데 전염병이 돌자 그 집 사람들만 모두 죽었다. 이제 마지막 12부 해관입니다. 임무교대, 돌아가는 행장, 수령을 유임하도록 하는 청원, 수령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 수령의 재임 중 사망,
훌륭한 수령은 떠난 후에도 사랑이 남는다. 수령직은 반드시 교체가 있기 마련이다. 교체되어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이뤄도 연연해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할 것이다. 맑은 선비에 돌아갈 때의 행장은 모든 것을 벗어 던진 듯 조촐하여 낡은 수레와 야윈 말인데도 그 산뜻한 바람이 사람들에게 스며든다. 수령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 수령이 형식적인 법규에 걸린 것을 백성들이 슬프게 여겨 임금에게 호소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풍속이었다. 공적이 있네, 능력이 있네 해도 천하에서 백성을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진정 백성이 수령을 사랑하고 받드는 정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 호소하는 소리가 몹시 슬퍼 감동할 만하면 비록 수령이 지은 죄가 깊고 무겁더라도 그냥 용서해 줌으로써 백성의 뜻에 따르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요거는 조금 의아했어요. 이 책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요즘에는 붕당이 이루어져 넘어뜨리고 모함하여 한번 배척을 당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비는 백성도 역시 법망에 걸려들어 죄가 헤아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백성들은 수령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여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죄를 대신해 주고 싶더라도 끝내 감히 말 한마디도 자기 뜻을 나타내지 못하니 세태가 날로 욕되고 비례해짐이 이와 같다. 고을 백성으로서 이미 그 다스림을 받은 자는 그래도 수령을 용서해 주기를 빌기가 쉬운 일이다. 혹 유배되어 간 곳에서 백성들이 그 이름을 듣고서 대궐에 나아가 그곳의 지방관으로 임명해 주기를 빌려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 그러나 모두가 법의 그물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감히 먼저 움직이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마땅히 규칙을 만들어 무릇 백성이 호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저촉된 바가 깊고 무겁더라도 형벌을 가볍게 하여 능력 있는 자를 써야 할 것이다. 만일 간사한 꾀로 백성을 움직여 임금을 속이려는 것은 판별이 지극히 쉬우니 걱정할 것이 못된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아셨나 봐요. 자, 오늘은 시부비에 걸친 목문심서를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을 중심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제목과 저자만 알고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번역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책은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오늘 녹음이 꽤 길어졌는데요.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